세계는 묻고 있습니다. 왜 이 나라만 다른가? 일본도 독일도 넘어서지 못한 벽을 어떻게 뛰어넘었을까? 압박을 받으면 짓눌려야 정상인데 이들은 오히려 더 높이 도약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건 대포도 전함도 아닙니다. 만년필 한 자루입니다. 협상 테이블 위 서명 하나가 국가의 운명을 바꾸기도 하죠. 그런데 한국은 그보다 강력한 무언가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일정 하나를 취소했을 뿐인데 실리콘밸리가 동요했습니다. 가격표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월가가 흔들렸습니다. 유럽 각국이 줄을 섰고 트럼프마저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은 자주국방이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킨다. 완전한 독립국임을 선언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나라를 지금 미국이 가장 손잡고 싶어 합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엔비디아가 무릎을 꿇었다. 2025년 9월 국방부 긴급 회의실이었습니다. 동료 한 명이 던진 말이었죠. 엔비디아라고요? 전 세계 AI 시장을 소나기에 쥔 그 기업 말입니까? SK하이닉스가 HBM 단가를 하루 만에 70% 올렸습니다. 300달러에서 500달러로요. 거부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선택지 자체가 없어요. 저는 에릭 스탠버그입니다. 워싱턴 DC 전략안보연구소에서 수석연구위원으로 20년을 보냈습니다. 베를린 공대에서 산업공학을 전공한 뒤 미국으로 건너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과 기술 안보를 연구해왔죠. 국방부와 상무부에 자문을 제공하며 동아시아 산업 전략의 지각 변동을 추적해온 세월이었습니다. 삼성이 실리콘밸리 행사를 전격 취소했을 때 저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SK가 가격표를 바꿨을 때는 공포를 느꼈죠. 진짜 핵주먹은 SK하이닉스였습니다. 그 9월 한 달은 지금도 선명합니다. 워싱턴 전체가 요동쳤으니까요. 먼저 삼성전자가 행동에 나섰습니다. 실리콘밸리 세이프 포럼을 정역 취소한 겁니다. 단순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무기한 중단이었죠? 매년 그 포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미국 빅테크 임원들이 줄지어 삼성 기술진에게 최신 반도체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 문이 닫혀버린 겁니다. 완전히요. 게다가 삼성은 메모리 가격도 올렸습니다. 글로벌 데이터 센터들이 패닉에 빠졌죠. AI를 구동하려면 메모리가 필수인데 그 메모리를 삼성이 틀어쥐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때만 해도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협상용 제스처겠지? 곧 정상화 되겠어.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런데 더 큰 폭탄이 터졌습니다. 미국은 몰랐습니다. 한국을 배신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9월 말 SK하이닉스가 발표문을 냈습니다. HBM3 메모리 가격을 기존 300달러에서 500달러로 조정합니다. 70% 인상 하루 만에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국방부에서 20년을 일했지만 그런 정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즉각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HBM3가 뭔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고대 역폭 메모리, 엔비디아 차세대 GPU의 심장부입니다. 그게 없으면 GPU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죠. 엔비디아는 2024년 기준 AI 반도체 시장의 80%를 장악한 절대 강자였습니다. 구글도 아마존도 마이크로소프트도 메타도 모두가 엔비디아 칩을 사려고 줄을 섰죠. 그런 엔비디아가 SK하이닉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옆자리 애널리스트가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SK하이닉스의 HBM 시장 점유율 50%를 넘어섰더군요. 사실상 독점이었습니다. 삼성도 있긴 했습니다만 전략이 달랐어요. 삼성은 가격 경쟁으로 물량을 확보하는 방식이었고 SK하이닉스는 최신 기술을 먼저 선보이는 프리미엄 노선이었죠. 완벽한 투톱이었습니다. 한쪽은 가격으로, 다른 쪽은 기술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겁니다. 회의실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엔비디아는 500달러를 받아들인다는 겁니까? 제가 답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마이크론은 미국 기업이긴 하나 기술 격차가 최소 2년은 벌어져 있었죠. 중국 업체들은 아직 양산 단계에도 도달하지 못했고 일본은 이미 오래전 한국에 밀렸습니다. 대안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요.
그날 오후 엔비디아 주가가 12% 급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시가총액 1,500억 달러가 증발한 겁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데이터를 뒤졌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없었습니다. 차트를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죠. SK하이닉스의 HBM 출하량 추이를 보니 전년 대비 300% 증가했더군요. 엔비디아의 의존도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향후 전망이었습니다. 차세대 AI 모델들은 더 많은 메모리를 요구했습니다. 챗 GPT, 제미나이 울트라, 클로드 이 모델들을 돌리려면 HBM이 필수였죠. 즉, SK하이닉스에 대한 의존도는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마존 클라우드 담당 부사장이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우리는 SK하이닉스와의 파트너십을 재확인합니다. HBM 없이는 차세대 AI 서비스가 불가능합니다. 구글도 마이크로소프트도 비슷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항복 선언이었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격 인상이 아니라는 거, 게임의 룰 자체가 바뀐 겁니다. 20년 전 제가 이 업계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세계는 단순했습니다. 미국이 기술을 쥐고 나머지 국가들이 부품을 납품했죠. 이제는 한국이 핵심 부품을 틀어쥐고 미국이 조립하는 구도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저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2010년에 작성된 글로벌 반도체 산업 분석 자료였죠. 당시만 해도 인텔과 삼성이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은 추격자였고 미국은 선도자였죠. 15년 만에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저는 숫자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D램 시장 삼성과 하이닉스를 합치면 70% 이상, 또 낸드 플래시 역시 60% 이상, HBM 사실상 독점.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제가 간과한 게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연구 개발 투자 규모였죠. 삼성전자는 매년 200억 달러 이상을 반도체 연구 개발에 쏟아붓습니다. SK하이닉스도 연간 5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하죠. 합치면 미국 전체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액과 맞먹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국방부 차관이 물었습니다. 한국을 제재할 수 있습니까? 법무팀 변호사가 대답했죠. 방법이 없습니다. 민간 기업 간 거래이니까요. 경제 제재는요.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데이터 센터가 먼저 멈춥니다. 차관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 서버 구성도 구글 클라우드 하드웨어 명세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메모리 공급망 전부 한국산이었습니다. 한국을 제재하면 우리 클라우드 산업이 붕괴합니다. 이 클라우드가 무너지면 금융도 국방도 마비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막혀버렸습니다. 완전히요. 저는 20년간 전략을 분석했습니다. 네, 중동 전쟁, 중국 견제, 러시아 봉쇄, 미국에게 이런 군사 전략은 익숙한 영역이었죠. 그런데 이건 달랐습니다. 총도 미사일도 항공모함도 없었습니다. 그냥 가격표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게 미국을 무릎 꿇렸습니다. 월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기술주가 연쇄 폭락했죠. 엔비디아만이 아니었습니다. AMD, 인텔, 퀄컴 전부 떨어졌어요. 반대로 한국 반도체 주식은 급등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틀 만에 15% 올랐죠. 자본은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권력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말입니다. 저는 그날 밤 블룸버그 뉴스를 켰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었죠. 한국의 반도체 패권이 확고해졌습니다. 이제 AI 시대는 한국 없이 불가능합니다. 기술이 곧 권력입니다. 그 권력을 한국이 쥐었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이요? 그 작은 나라가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한국을 우습게 봤습니다. 부품 만드는 나라, 미국 기술로 돌아가는 공장들, 그냥 그런 나라라고 생각했죠. 완전히 틀렸습니다. 다음 날 실리콘밸리에서 긴급 회동이 열렸습니다. 애플, 구글,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빅테크 5개 기업의 CEO들이 한자리에 모였죠. 언론에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 정보는 새어나왔어요. 그들이 논의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 없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부품이 아니라 심장을 쥐고 있었습니다. 메모리, HBM, 디스플레이, 배터리 21세기 기술의 핵심 전부를 말입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지시한 내용이었죠. 한국의 기술 패권이 우리 국방에 미치는 영향 분석. 키보드를 두드리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영향이라고요? 치명적입니다. 한국이 돌아서면 우리 군사력도 흔들립니다. F-35 전투기, 이지스 구축함, 패트리어트 미사일 전부 반도체로 움직이니까요. 그 반도체를 한국이 쥐고 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계속 뒤졌습니다. SK하이닉스의 HBM 기술 로드맵, 삼성의 파운드리 개발 일정 전부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이었죠. 미국이 지금 당장 개발에 뛰어들어도 최소 5년은 걸립니다. 그 사이 세상은 돌아가죠. 기술 격차는 더 벌어지고요. 화면에는 계속 뉴스가 흘렀습니다. 유럽 기업들도 SK하이닉스와 계약을 서두르고 있었죠. 동남아 국가들은 한국 반도체 공장 유치에 나섰고요. 세계가 한국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절대 왕자도 무릎을 꿇습니다. 기술 앞에서는요. 저는 그날 이후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부품 공급국이 아니라 권력의 중심으로 말입니다. 삼성이 경고였다면 SK는 선전포고였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었습니다. 기술로 세계를 흔드는 강국이었죠.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 반도체 패권은 미국 국가안보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제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게임이 바뀌었다는 걸. 월가의 붕괴.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멈추지 않았죠. 아니, 오히려 더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월가 개장 직후 30분, 그 30분이 하루의 흐름을 결정하죠. 이날 아침도 저는 커피를 들고 스크린 앞에 자리했습니다. 온통 빨간색이었습니다. 전부요. 나스닥 기술주 지수가 개장 5분 만에 3% 급락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또다시 8% 떨어졌죠. AMD, 인텔, 퀄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줄줄이 하락세였습니다. 반대쪽 화면에는 한국 증시가 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6% 상승, SK하이닉스 9% 급등. 투자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권력이 어디로 흐르는지 정확히 간파하고 있었죠. 옆자리 동료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도미노야. 완전히 맞는 말이었습니다. 월가의 폭락은 단순한 주가 하락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 전체가 요동치고 있었죠. 저는 즉시 데이터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클라우드 산업 관련주가 전부 하락했더군요. 아마존 웹서비스, 구글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이들의 주가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왜일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 데이터 센터 구축 비용이 급등하죠. 마진이 줄어듭니다. 주가가 떨어지고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공급 자체가 불안정해졌다는 겁니다. 삼성이 세이프 포럼을 취소했다는 건 기술 이전을 중단했다는 의미였죠. 미국 기업들은 이제 혼자 개발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AI 경쟁은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제 컴퓨터에 긴급 이메일이 떴습니다. 국방부 싱크탱크 주간 회의 소집이었죠. 주제는 한국 반도체 충격의 파급 효과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수십 명 넘게 모여 있었습니다. 경제팀, 국방팀, 정보팀 전부 긴장한 표정이었죠.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경제팀 수석이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지난주 글로벌 기술주 시가총액 5천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숫자가 너무 컸습니다. 5천억 달러. 한화로 6, 70조 원이죠. 한국 반도체 관련주는 어떻습니까? 800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자본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요. 빅테크 기업들의 대응은요. 경제팀 수석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긴급 회동이 있었습니다. 애플, 구글,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5개 기업 CEO가 참석했죠.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이건 극히 드문 일이었죠. 경쟁 기업 CEO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건 말입니다. 논의 내용은요. 한국 반도체 의존도 감축 방안이었습니다. 결론은요. 경제팀 수석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없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대안이 없다는 게 결론이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마이크론 증산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최소 3년은 걸린다는 결론이 나왔죠. 중국 기업 활용도 논의됐는데 보안 문제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요? 한국과 협력 강화가 유일한 방안이라고 결론 냈습니다. 사실상 항복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었죠. 블룸버그 단말기를 켰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거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DDR4 메모리 가격이 전주 대비 15% 상승했고 DDR5는 20% 뛰었습니다. HBM3는 이미 30% 올랐고요. HBM3E는 70% 급등한 상태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격 인상이 아니었습니다. 공급망 전체가 재편되고 있었죠. 더 놀라운 건 다음이었습니다. 유럽 각국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경제부 장관이 서울을 방문해 삼성전자 본사에서 긴급 미팅을 가졌습니다. 프랑스는 아예 한 라인으로 직접 접촉했다는 소문도 돌았어요. 폴란드는 200억 달러 규모의 인센티브를 제안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공장 유치를 위해서였죠.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강대국들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에게요. 2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한국이 IMF 외환위기로 무너졌을 때 세계는 구경만 했죠. 이제는 그 한국에게 세계가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동남아는 더욱 치열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15년 세금 면제를 약속했고 태국은 토지를 무상 제공하겠다고 나섰죠. 싱가포르는 연구개발센터 설립 비용 전액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정리했습니다. 유럽 5개국이 총 500억 달러 인센티브를 제시했고 동남아 7개국이 300억 달러 규모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합치면 800억 달러였습니다. 한화로 107조 원이죠. 이게 한국 반도체의 위력이었습니다. 저는 과거 데이터를 찾아봤습니다. 2019년 일본이 한국에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가했을 때 세계는 그냥 지켜봤습니다. 그때 한국은 혼자 싸웠죠. 그리고 이겼습니다. 불과 6년 만에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이제는 세계가 한국 편에 서고 있었습니다. 제 컴퓨터에 또 이메일이 왔습니다. 국무부 정보보고서였죠. 제목은 한국 반도체 위기, 미국 내 정치적 분열 심화였습니다.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미국 의회가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공화당 강경파는 한국 제재를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 반도체법을 강화해 한국 기업을 견제해야 한다. 민주당 현실파는 반대했습니다. 한국을 제재하면 우리 산업이 무너진다.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표결이 2번 있었습니다. 2번 다 부결됐죠. 미국 정부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기업들의 반발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 기술기업연합회가 공개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제재는 미국 기술 산업의 자살 행위다. 107개 기업이 서명했습니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전부 포함됐죠. 월가도 가세했습니다. 한국 관련 제재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증시는 30% 폭락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막혔습니다. 완전히요. 강경파는 한국을 때리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때릴 수가 없었죠. 때리는 순간 미국이 더 아프니까요. 이게 21세기 전쟁이었습니다. 총이 아니라 반도체, 미사일이 아니라 기술. 그리고 한국이 그 무기를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의 가을 하늘이 맑았죠. 하지만 속은 복잡했습니다. 제가 20년간 배운 전략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군사력이 곧 권력이라고 배웠죠. 미국이 세계 최강이니까 미국이 세계를 주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틀렸습니다. 21세기는 달랐습니다. 기술이 권력이었죠. 그리고 한국이 그 기술을 가졌습니다. 제 책상 위에 신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스 한면 헤드라인이었죠. 한국 반도체, 세계 경제의 새로운 심장. 기사를 읽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의 결정 하나가 글로벌 시가총액 수천억 달러를 움직인다. 이제 세계 경제는 한국 반도체의 결정에 좌우된다.
미국, 중국, 유럽 모두 한국을 주시하고 있다. 저는 기사를 덮었습니다. 주가는 폭락했지만 모두가 한국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장이 아니라 권력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기고 있었죠. 저는 그날 저녁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MIT에서 반도체 공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죠. 톰, 솔직히 물어볼게. 우리가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에릭, 솔직히 말하면 힘들어. 한국은 30년 동안 이것만 봤어. 삼성과 하이닉스의 연구개발 투자를 봐. 우리 전체 반도체 기업 합친 것보다 많아. 게다가 인력도 생산 능력도 전부 압도적이야. 시간이 지나면요? 격차가 더 벌어질 거야. 기술은 누적되거든. 선두가 계속 투자하면 추격자는 영원히 못 따라잡아.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 없이는 미국도 무너진다. 이 문장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죠. 강대국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앞에요. 세계의 무게추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서울로요. 반격의 시작. 세계가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기술로 세계를 흔들자 강대국들이 칼을 빼들었죠. 저는 그날 아침 브리핑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미 의회 한국 반도체 제재 법안 논의 개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었죠.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제한, 미국 내 한국 반도체 공장 보조금 축소, 국가안보 위협 시 한국산 반도체 수입 제한 가능.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선전포고였습니다. 경제전쟁이요. 회의실로 들어가자 이미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죠. 국방부 차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의회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강경파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통과 가능성은요? 50대 50입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통과되면 어떻게 됩니까? 차관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한국이 보복하면 우리 반도체 공급망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통과 안 시키면 우리가 한국에 무릎 꿇었다는 비난을 받겠죠. 진퇴양난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자료를 넘겼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보고서였죠. 대한민국 반도체 소재 수출 재검토. 2019년의 악몽이 다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한국의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이 세 가지 핵심 소재 수출을 막았죠. 한국 반도체 산업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한국은 3년 만에 전부 국산화했죠. 오히려 일본 소재 기업들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같은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한 번 실패한 전략을 왜 또 쓰는 거죠? 답은 간단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세 번째 자료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 정부 산업 정책 문서였죠. 반도체 굴기 가속화 방안. 중국은 저가 DRAM 물량을 시장에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가격을 무너뜨려서 한국 기업의 수익성을 타격하려는 전략이었죠. 동시에 자국산 HBM 개발에 수백억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세 강대국이 동시에 한국을 압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한국이 버틸 수 있을까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미국 제재의 영향을 계산했습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는 중단될 겁니다. 일자리 20만 개가 사라지죠. 주 정부들이 반발할 겁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한국에 타격이 됩니다. 다음은 일본 규제였습니다. 2019년과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네, 한국은 이미 핵심 소재 대부분을 국산화했죠. 일본 규제의 효과는 제한적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저가 공세. 이건 좀 더 복잡했습니다. 중국이 정말로 가격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데이터를 보니 회의적이었습니다. 중국 반도체의 기술 격차는 여전히 23년 수준이었습니다. DRAM은 그나마 따라왔지만 HBM은 아직 양산도 못하고 있었죠. 저가 공세는 단기적 효과는 있겠지만 한국을 무너뜨리기는 어려웠습니다.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 나라의 공격 전부 결정타가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 방향에서 압박이 들어오면 한국도 흔들릴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서울발 뉴스가 떴죠. 한국산업부 반도체 자립 로드맵 발표. 저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소재 장비 설계 전 분야 완전 자립을 선언했습니다. 5년 안에 핵심 기술 100% 국산화 300조 원 규모 투자 계획. 이건 방어가 아니었습니다. 공격이었죠. 같은 날 삼성전자 부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압박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삼성은 독자 기술로 시장을 주도할 것입니다. SK하이닉스 회장도 성명을 냈습니다. 제재든 규제든 우리의 기술 개발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었죠. 그리고 한국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서 동료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들이 진짜 해낼까요? 저는 과거 데이터를 꺼냈습니다. 2019년 일본 규제 당시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한국은 5년 안에 국산화 못한다. 3년 만에 해냈습니다. 1997년 IMF 위기 당시 세계는 말했습니다. 한국 경제는 무너질 것이다. 국민들이 금을 모았습니다. 350만 명이 참여했죠. 2년 만에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동료에게 답했습니다. 할 겁니다. 저들은 항상 해왔으니까요. 시장도 같은 답을 내놓았습니다. 미국 의회가 제재 법안을 논의한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한국 반도체 주가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투자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길 거라는 걸요. 일본 규제 재개 소식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 주가는 하락 없음. 오히려 일본 소재 기업들 주가가 떨어졌죠. 2019년에 악몽이 재현될까봐 두려워한 겁니다. 중국의 저가 공세 발표에도 시장은 냉정했습니다. 중국산 D램 기술 격차 여전, 한국 아성 흔들기 어려워. 애널리스트들의 평가였습니다. 시장이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고립시키려 했지만 오히려 그들의 불안이 더 커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다음이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한국 편에 섰습니다. 독일 총리가 성명을 냈죠. 자유무역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특정 국가에 대한 차별적 제재는 반대합니다. 프랑스 대통령도 가세했습니다. 기술 보호주의는 모두에게 해롭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원칙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속내는 명확했죠. 네, 한국 반도체 공급이 끊기면 유럽 산업도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지킨 겁니다. 강대국의 칼끝이 한국을 향했지만 흔들린 건 그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반도체 포위 전략의 실패 가능성이었죠.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고립시키려는 시도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첫째, 한국 반도체 없이는 세계 경제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둘째, 한국은 압박받을수록 더 강해지는 역사를 가졌습니다. 셋째, 기술 격차가 이미 너무 벌어졌습니다.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제재가 아니라 협력이 유일한 해법이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9월의 워싱턴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의회는 싸우고 기업들은 반발하고 여론은 갈라졌죠. 하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방어자가 아니었습니다. 전장의 주도자였죠. 미국, 일본, 중국이 한국을 공격했지만 한국은 공격을 기회로 바꿨습니다. 소재 국산화 가속, 기술 자립 선언, 독자 생태계 구축 세 나라의 압박이 오히려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20년간 전략을 분석했습니다. 군사 전략, 경제 전략, 외교 전략. 하지만 이런 전략은 처음 봤습니다. 공격받으면서 동시에 주도권을 잡는 전략, 고립되면서 동시에 세계를 끌어당기는 전략, 한국은 새로운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기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경제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패권의 이동이었죠. 그리고 한국이 새로운 패권국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총리의 경고, 그날 아침 세계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블룸버그 뉴스를 켰습니다. 화면에 한국 총리가 나와 있었죠? 김민석 총리였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미국의 비자 규제가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총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죠.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 내 투자 계획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검토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에 약속한 투자 규모가 3,500억 달러입니다. 470조 원이죠? 이 투자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저는 커피를 쏟을 뻔했습니다. 3,500억 달러. 한국 총리가 지금 미국에 칼을 겨눈 겁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어떤 타격을 입습니까? 총리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일자리 20만 개가 사라질 겁니다. 텍사스, 애리조나, 뉴욕 이미 착공한 공장들도 중단될 수 있죠.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겁니다. 화면을 보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약소국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강대국의 언어였죠.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팩트였죠. 실제로 삼성은 텍사스 오스틴에 17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뉴욕주에 대규모 공장을 짓고 있었죠. 총 3,500억 달러, 실제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20만 개, 이것도 미국 정부가 계산한 숫자였죠. 한국 총리는 그 숫자를 그대로 미국에 던진 겁니다. 인터뷰가 끝나자마자 워싱턴이 뒤집어졌습니다.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국방부 긴급 소집이었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이 미쳤어. 완전히. 이건 선전포고야. 텍사스 주지사가 방금 전화했어. 당장 대책 내놓으래. 경제팀 수석이 스크린을 켰습니다. 미국 언론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죠. 한국 3,500억 달러 투자 중단 경고, 일자리 20만 개 위협받아, 반도체 전쟁, 한국이 핵무기 꺼냈다.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텍사스 오스틴 삼성 반도체 공장 고용인원 1만 5천 명, 간접 고용까지 합치면 5만 명, 애리조나 삼성 추가 투자 계획 고용 예정 인원 2만 명, 뉴욕 SK하이닉스 공장 고용 인원 1만 명, 간접 고용 3만 명, 전부 합치면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 일자리들은 고임금 일자리였죠. 반도체 엔지니어, 기술자, 연구원 평균 연봉 8만 달러 이상, 20만 명이 실직하면 지역 경제가 무너집니다. 부동산 폭락, 소비 감소, 세수 급감, 주정부들은 패닉에 빠졌죠. 회의실에서 국무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텍사스 주지사가 백악관에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한국 비자 문제 즉각 해결하라고요. 애리조나는요? 마찬가지입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3명이 성명 냈어요. 한국 기업 투자 보호해야 한다고. 뉴욕은요? 주지사가 직접 한국 대사관에 전화했습니다. 투자 철회하지 말아달라고. 미국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정말 투자를 중단할까요? 경제팀 수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 높습니다. 이미 삼성은 텍사스 공장 증설 계획을 일시 중단했어요. SK하이닉스는요? 뉴욕 공장 착공 연기했습니다. 실제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말뿐이 아니었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협상 카드를 평가했죠. 첫째, 3,500억 달러 투자. 이건 미국 경제의 직접적 타격입니다. 둘째, 일자리 20만 개? 이건 정치적 타격이죠. 특히 공화당 텃밭인 텍사스가 포함됐습니다. 셋째, 기술 이전 중단.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가져오는 건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최신 반도체 기술이었죠. 미국은 한국이 필요했습니다. 절실하게요. 그런데 한국은 대안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선택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을 잡느냐 잃느냐? 협상 테이블이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예전에는 미국이 주고 한국이 받았죠. 이제는 한국이 선택하고 세계가 경쟁했습니다. 저는 과거 데이터를 꺼냈습니다. 1990년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할 때 미국은 온갖 조건을 붙였습니다. 기술 공개, 현지 채용, 세금 감면 없음. 한국은 그냥 받아들였죠. 선택권이 없었으니까요. 2025년 9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한국이 조건을 제시했죠. 그리고 세계가 받아들였습니다. 제 전화기에 긴급 뉴스가 떴습니다. 백악관 한국 기업인 비자 우선 처리 방침 발표. 미국이 굴복한 겁니다. 하루 만에요. 저는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 총리의 한마디가 미국을 움직인 겁니다. 이게 21세기 권력이었습니다. 군대가 아니라 투자, 무기가 아니라 기술, 협박이 아니라 선택. 그리고 한국이 그 권력을 갖고 있었죠. 다음 날 국방부 고위회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명확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 재정립. 저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보호를 받는 동맹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파트너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없이는 우리 국방 산업도 멈춥니다. F-35 전투기, 이지스함, 패트리어트 미사일 전부 한국산 반도체로 움직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물었습니다. 대안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요. 장기적으로도 불확실합니다. 그럼 우리는요? 한국과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대등한 파트너로서요. 장관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보고서 작성해. 한국과의 새로운 파트너십 모델.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보고서 제목을 적었습니다.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제정에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기술 강국이다. 우리는 이를 인정하고 대등한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키보드를 두드리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현실이었죠. 이제 협상 테이블은 한국이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동남아도 전부요. 저는 문장을 이었었습니다. 한국 총리의 발언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새로운 질서의 선언이었다. 엔터를 누르며 저는 인정했습니다. 권력이 이동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서울로요. 트럼프의 역풍. 뉴스가 터졌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긴급 브리핑에 소집됐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떠 있었죠. 폭스뉴스 인터뷰였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이용하고 있어요. 방위비를 10배로 올려야 합니다. 100억 달러요? 안 내면 주한미군 철수도 검토해야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기존 방위비가 10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100억 달러면 10배죠? 말도 안 되는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한국인들 H-1B 비자 수수료 대폭 인상할 겁니다. 우리 일자리를 빼앗고 있어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방위비 100억 달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한국 국방 예산의 20%가 넘어요. 트럼프가 정말 주한미군을 철수시킬까요? 차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군부는 절대 반대할 겁니다. 한국은 중국 견제의 핵심이니까요.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주한미군 28,500명, 동아시아 전략의 핵심 전력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철수하면 일본으로 후퇴해야 합니다. 중국에게 서태평양 전체를 내주는 꼴이죠. 미 군부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발언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H-1B 비자 수수료 인상, 이건 실리콘밸리의 직격탄이었죠. 저는 즉시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한국인 기술자 약 3만 명, 삼성,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에서 파견된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순 개발자가 아니었습니다. 반도체 설계, AI 알고리즘, 클라우드 인프라, 핵심 기술을 다루는 전문가들이었죠. H-1B 비자 수수료가 오르면 이들의 체류가 어려워집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죠. 그럼 실리콘밸리는 어떻게 될까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분석을 시작했죠. 먼저 방위비 문제였습니다. 100억 달러를 한국이 낸다? 불가능했습니다. 한국 국방 예산이 연간 500억 달러 수준입니다. 100억 달러면 20%죠? 게다가 주한미군은 한국만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핵심이었죠. 일본, 대만, 필리핀, 호주,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전체가 한국에 달려 있었습니다. 한국이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는 철수를 말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중국이 좋아할 뿐이죠. 다음은 비자 문제였습니다. H-1B 수수료 인상이 실제로 집행되면 한국 기술자 3만 명이 타격을 입습니다. 하지만 더 큰 타격은 미국 기업들이 받죠. 구글의 AI 개발팀 한국 엔지니어 비중 15%, 아마존 클라우드 팀 12%,
메타의 반도체 설계팀 20%, 이들이 빠지면 프로젝트가 멈춥니다. 저는 계산을 마쳤습니다. 트럼프의 압박, 한국보다 미국이 더 아플 겁니다. 그리고 시장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발언 직후 미국 주식시장이 열렸습니다. 기술주가 일제히 하락했죠.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전부 35%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한국 주식은 올랐습니다. 삼성전자 2% 상승, SK하이닉스 3% 상승. 투자자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압박이 누구에게 더 해로운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실리콘밸리가 폭발했습니다. 구글 CEO가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 기술자 없이는 우리 AI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비자 규제는 미국 기술 산업을 후퇴시킬 뿐입니다. 아마존 CEO도 이어졌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는 한국 반도체로 돌아갑니다. 한국 엔지니어는 우리의 핵심 자산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빅테크 5개 기업 CEO가 모두 성명을 냈죠. 한국 편에 선 겁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미국 정치인에게 반기를 든 겁니다.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요? 더 놀라운 건 월가였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보고서를 냈습니다. 트럼프의 한국 압박 정책은 미국 경제에 치명적입니다. 반도체 공급망 붕괴, 기술 인력 유출, 주가 폭락을 초래할 것입니다. 모건 스탠리도 가세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 악화는 미국 국익에 반합니다. 협력 강화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월가 전체가 트럼프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또 저는 지난 20년간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 재계가 일제히 한 방향으로 움직인 건 그것도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요. 공화당 내부도 갈라졌습니다. 텍사스 상원의원이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 기업 투자는 텍사스 경제의 생명줄입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일자리 20만 개를 위협합니다. 애리조나 주지사도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한국 기업을 필요로 합니다. 방위비 압박은 현명한 전략이 아닙니다. 공화당 텃밭에서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트럼프는 공화당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화당주 정부들이 반기를 든 겁니다. 한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정치를 넘어선 거죠. 완벽한 역풍이었습니다. 이틀 뒤 트럼프 캠프에서 해명 성명이 나왔습니다. 방위비 인상은 협상 가능한 사안입니다. 한국과의 동맹은 중요합니다. 사실상 후퇴였습니다. 비자 문제도 조용히 묻혔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압력을 이기지 못한 거죠. 저는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트럼프의 칼끝은 한국을 향했지만 베인 건 미국 자신이었습니다.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응 성명도 반박도 없었죠. 필요 없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한국을 지켰으니까요. 월가가 한국을 선택했으니까요. 이게 진짜 권력이었습니다.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이었죠. 그리고 한국이 그 기술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래된 교과서를 꺼냈습니다. 국방부 신입 때 배운 전략론이었죠.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군사력이 곧 국력이다. 강한 군대가 강한 나라를 만든다. 저는 펜을 들어 줄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적었습니다. 21세기는 다르다. 기술이 곧 국력이다. 교과서를 덮으며 저는 인정했습니다. 세계가 바뀌었습니다. 항공모함 10척보다 반도체 공장 하나가 더 중요한 시대. 전투기 100대보다 HBM 기술이 더 강력한 시대. 한국이 그 시대의 승자였습니다. 트럼프는 강한 미국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압박은 오히려 미국을 약하게 만들었죠. 한국은 조용했습니다. 반박도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었으니까요. 시장이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기업들이 한국 편에 섰습니다. 월가가 한국을 지켰습니다. 한국은 싸우지 않고 이긴 겁니다. 이게 21세기 전쟁이었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죠. 한국의 승리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뉴스를 켰습니다. CNN이 특집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패권, 미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전문가들이 나와서 토론했습니다. 한국을 압박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더 의존하고 있으니까요.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한국은 이제 필수 파트너입니다. 트럼프의 접근은 시대착오적입니다. 21세기는 기술이 곧 권력입니다. 실리콘밸리조차 한국 편에 섰습니다.
약자가 흔드는 몸부림이 아니었습니다. 강자의 자신감이었죠. 그리고 그 강자는 한국이었습니다. 독립의 선언. 10월 1일. 국군의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특별한 임무를 받았습니다. 한국 국군의 날 행사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라는 지시였죠. 트럼프의 방위비 협박이 불과 며칠 전이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위협까지 나왔죠. 한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워싱턴 전체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계가 시작됐죠. 군 장성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K2 전차가 지나갔고 K9 자주포가 위용을 뽐냈습니다. 하지만 진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연설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국군의 날 메시지였죠. 장병들의 노고, 국민의 지지 익숙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중반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저는 등이 곧아졌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능력을 갖췄습니다. 기술로, 무기로, 그리고 국민의 의지로. 화면 속 군인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대통령이 다음 문장을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대한민국은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제 손에 쥔 펜이 떨어졌습니다. 전작권.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이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이후 70년 넘게 전시에는 미군이 한국군을 지휘했습니다. 한국은 자국군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했죠. 그런데 지금 한국 대통령이 그걸 되찾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연설은 계속됐습니다. 우리는 K2 전차로 지상을 지킵니다. K9 자주포로 화력을 장악합니다. 천궁 미사일로 하늘을 방어합니다. 화면에 무기들이 지나갔습니다. K2 흑표 전차, 세계 최강 전차 중 하나였습니다. 폴란드가 1000대를 주문했죠. 커미완 자주포,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주포였습니다. 유럽 9개국이 사용하고 있었죠. 천궁지 미사일, 한국형 방공 시스템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대통령이 마지막 문장을 던졌습니다. 한국은 스스로를 지킬 것입니다. 우리는 독립된 강국입니다. 연설이 끝났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단순한 연설이 아니었습니다. 독립의 선언이었죠? 트럼프가 방위비를 올리라고 협박했습니다.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위협했죠. 한국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다고요? 이건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죠.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국방부 긴급 회의였습니다. 회의실은 이미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이 전작권 환수를 선언했습니다. 우리 입장은 뭡니까? 정책팀장이 답했습니다.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한국군은 이미 능력을 갖췄어요. 구체적으로요?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군 병력 55만 명, 예비군까지 합치면 600만 명, 전투기 400대 이상, 이 중 F-35 스텔스 전투기만 60대, 이지스 구축함 6척, 잠수함 18척, 그리고 K방산, K2 전차 생산 능력 연간 100대, K9 자주포 연간 120문, 청웅 미사일 대량 생산 체제 구축. 한국은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수출하는 나라였죠. 2024년 기준 한국 방산 수출액 170억 달러, 세계 9위였습니다. 폴란드의 K2 전차 1000대, K함 자주포 600문, 계약 규모만 200억 달러가 넘었죠. 루마니아, 이집트, 호주, 노르웨이 전 세계가 한국 무기를 사고 있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방어만 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공격 능력도 방어 능력도 전부 갖춘 나라였죠. 회의실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저 전작권을 넘겨주면 우리한테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차관이 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붙잡을 수 없습니다. 한국이 원하면 가져갈 거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990년대 한국은 미국 무기를 사는 나라였습니다. F-16 전투기, 패트리어트 미사일, M1 전차 전부 미국산이었죠. 2025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자체 전투기를 개발했습니다. KF-1 보라마의 4.5세대 전투기였죠. 자체 전차도 만들었습니다. KT 흑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자체 방공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청웅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이스라엘 아이언돔에 버금간다는 평가를 받았죠. 30년 만에 완전히 역전된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심층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살펴봤습니다. 천궁리 사거리 150km, 북한 미사일 요격 능력 검증 완료, LS-3 장거리 요격 미사일 개발 중 2026년 배치 예정, 해상 기반 방어 체계 이지스함 융척,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 보유. 한국은 3층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저고도, 중고도, 고고도 전부 자체 기술이었죠. 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아이언돔, 미국 기술 기반, 한국 천공 시스템, 순수 자체 기술, 일본 방공망, 미국 무기 의존, 한국 방공망 자체 무기 중심, 한국은 독자적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수출 실적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천공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계약 규모 30억 달러, 아랍에미리트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협상이 진행 중이었죠. 유럽 국가들도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무기가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의 자주국방 능력 평가.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보호 없이도 자국을 방어할 능력을 갖췄다. 데이터를 나열했습니다. 지상 전력 K2 전차 400대, K1 전차 1000대, 세계 7위 수준 공중 전력 F-35, F-14K, KF-16 총 400대, 동북아 최강급 해상 전력 이지스함 6척, 잠수함 18척, 일본과 대등 방공망 천공 L3 패트리어트 복합 체계, 독자 방어 가능.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군사적으로 독립 가능하다. 저는 문장을 이어 썼습니다. 전자권 환수는 시간 문제다. 한국은 이미 준비를 마쳤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난 한국은 이제 동아시아의 독자적 군사 강국이다. 파일을 저장하며 저는 인정했습니다. 한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 영역에서도 독립했습니다. 반도체로 세계를 흔들고 무기로 스스로를 지킵니다. 더 이상 미국의 손길이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10월 1일 연설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은 스스로를 지킬 것입니다. 이 문장이 전부였습니다.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의 진술이었죠. K방산이 지탱하는 국방, 그 위에 대통령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세계는 강국의 언어를 들었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삼성과 SK가 반도체로 세계를 흔들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투자 카드로 미국을 압박했습니다. 트럼프의 위협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10월의 첫날, 한국은 군사적 독립까지 선언했습니다. 완벽한 독립이었습니다. 경제적 독립, 기술적 독립, 군사적 독립, 한국은 모든 영역에서 자립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약소국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동맹이 필요한 나라도 아니었죠. 스스로 서는 강국이었습니다. 20년간 제가 배운 모든 전략이 틀렸습니다. 군사력만으로는 세계를 지배할 수 없었습니다. 기술과 경제가 더 강력한 무기였죠. 그리고 한국이 그 무기를 모두 갖고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국방부 전략 분석관으로 20년을 일했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이제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한국이 우리와 대등합니다. 어쩌면 어떤 영역에서는 우리를 넘어섰을지도 모릅니다. 기술에서는 이미 넘어섰습니다. 경제적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제 군사력까지 독자적입니다. 한국은 21세기 강국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장악한 나라. 저는 그 사이 한국을 다시 공부했습니다. 반도체만 봤던 제 시야가 얼마나 좁았는지 깨달았죠. 국방부 지하 자료실에서 저는 산더미 같은 보고서들을 뒤졌습니다. 한국 산업 구조, 글로벌 공급망, 기술 의존도,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반도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 앞에 펼쳐진 데이터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산업의 동맥이 한국 손에 쥐어져 있다는 걸요.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 분석이었죠. LG 에너지 솔루션 세계 시장 점유율 23%, 삼성 SDI 6%, 스콘 5%.
한국 3사 합치면 34%였습니다. 세계 전기차 배터리의 3분의 1이 한국산이었죠. 더 중요한 건 기술 격차였습니다. LG의 NCMA 배터리, 니켈 함량 90% 이상, 주행거리 600km 이상, 경쟁사들은 아직 80%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테슬라가 한국 배터리를 쓰는 이유였죠. 포드도 GM도 폭스바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미국 전기차 시장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2024년 미국에서 팔린 전기차 150만 대, 이 중 한국산 배터리 장착 차량 100만 대, 67%였습니다. 한국 배터리 없으면 미국 전기차 산업이 무너지는 겁니다. 다음 파일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디스플레이 시장이었죠. 삼성 디스플레이 OLED 시장 점유율 73%, LG 디스플레이 대형 OLED 점유율 92%, 사실상 독점이었습니다. 애플 아이폰, 삼성 OLED 사용, LG 올레드 TV, LG 패널 사용, 소니 프리미엄 TV, LG 패널 사용, 일본 소니가 한국 패널로 TV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넘기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성 갤럭시 세계 시장 점유율 21%, 애플 다음 2위였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부품이었습니다. 삼성의 반도체가 아이폰에 들어갔습니다. 삼성의 디스플레이도 아이폰에 들어갔죠. 애플의 최대 경쟁자이자 최대 협력사가 삼성이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닫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경쟁자인 동시에 공급자. 이게 한국의 전략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경쟁하지만 기술에서는 의존하게 만드는 전략. 완벽했습니다. 다음 자료는 데이터 센터 분석이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 서버 구성품, 삼성 메모리, 하이닉스, HBM, 삼성 SSD 전부 한국산이었습니다. 구글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였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도 똑같았습니다. 미국 빅테크의 클라우드 인프라, 뼈대가 한국 기술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미국 클라우드 시장 규모 연간 2천억 달러. 이 중 한국 부품 비중 최소 30%, 600억 달러였습니다. 한국이 공급을 중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세 회사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동시에 마비됩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넷플릭스 멈춥니다. 줌 멈춥니다. 스포티파이 멈춥니다. 미국인들의 일상이 정지되는 겁니다. 저는 다음 파일로 넘어갔습니다. 자동차 부품 시장이었습니다. 현대차 그룹 세계 자동차 판매 3위, 연간 680만 대였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부품이었죠. 현대모비스 세계 자동차 부품 5위, 미국, 유럽, 중국 완성차 업체의 납품, 브레이크, 조향장치, 샤시 모듈 핵심 부품들이었습니다. 포드가 현대 부품을 씁니다. GM도 씁니다. 폭스바겐도 씁니다. 한국 부품 없으면 이들도 차를 못 만듭니다. 저는 파일들을 쌓아놓고 바라봤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자동차 부품, 한국이 모든 영역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남아 있었습니다. 제 책상에 국방부 기밀 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군 무기 체계 분석이었죠. 파일을 열었습니다. 앱선슈 전투기 부품 목록, 한국산 부품 200개 이상, 이지스함 레이더 시스템, 삼성 탈레스 참여,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국 기업 부품 다수 포함, 미군 무기가 한국 부품으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이 부품 공급을 중단하면 미군 전투기가 정비를 못합니다. 미사일 생산이 중단됩니다. 미국 국방력이 흔들리는 겁니다.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경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국방까지요? 총 대신 반도체였습니다. 미사일 대신 배터리였죠. 한국의 무기는 곧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이 미국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20년 경력 동안 전쟁을 연구했습니다. 폭격기, 항공모함, 탱크 그런 무기들이 전쟁을 결정한다고 배웠죠. 틀렸습니다. 21세기 전쟁은 군사력이 아니라 기술력으로 벌어졌습니다. 식량을 장악하면 사람을 지배합니다. 에너지를 장악하면 산업을 지배하죠. 기술을 장악하면 미래를 지배합니다. 한국이 기술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미래를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모든 첨단 산업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운명이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한국 경제 역사를 다시 공부했습니다. 1960년대 한국은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1인당 GDP 100달러도 안 됐죠. 2024년 1인당 GDP 3만 5천 달러, 선진국 수준이었습니다. 60년 만에 30-50배 성장한 겁니다. 어떻게? 답은 간단했습니다. 집중과 집념이었습니다. 한국은 선택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전자 이 분야의 모든 걸 걸었죠. 삼성은 반도체에 30년간 수백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현대는 자동차에 집중했죠. LG는 배터리와 디스플레이에 올인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IMF 위기가 와도 포기하지 않았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투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계가 주춤할 때 한국은 달렸습니다. 그래서 격차가 벌어진 겁니다. 저는 한국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를 확인했습니다. 삼성전자 연간 250억 달러, 현대차그룹 100억 달러, LG 50억 달러, SK 40억 달러, 합치면 440억 달러였습니다. 한화로 60조 원, 미국 전체 제조업 연구개발 투자와 맞먹었습니다. 인구 5천만 나라가 3억 나라와 대등하게 투자한 겁니다. 미친 집념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그 위기가 오면 당열했습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었죠. 막히면 뚫어버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동료들을 봤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중국을 견제하고 러시아를 막는 전략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게임 체인저는 따로 있다는 걸. 한국이었습니다. 군사력으로 위협하지 않습니다. 경제로 압박하지도 않죠. 그냥 기술을 쥐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필요로 했습니다. 한국 없이는 스마트폰을 못 만듭니다. 전기차를 못 만들죠. 데이터 센터를 못 돌립니다. 21세기 문명 자체가 한국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게실로 들어가 커피를 뽑았습니다.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습니다. CNBC 뉴스였죠? 한국 기업들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 화면에 그래프가 떠올랐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전부 상승 곡선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석유가 권력이었습니다. 중동이 세계를 쥐고 흔들었죠. 지금은 기술이 권력입니다. 한국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력은 더 강력했습니다. 석유는 대체 가능합니다. 신재생 에너지로 바꿀 수 있죠? 하지만 반도체는 대체 불가능합니다.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독점하고 있으니까요. 다시 돌아와 다음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랜드 연구소였습니다.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군사전략 보고서였죠. 저는 첫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 지도가 나왔습니다. 한국 주변을 봤습니다. 한국은 네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보고서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만나는 지점이다. 중국은 태평양으로 나가려 한다. 미국은 중국을 막으려 한다. 그 교차점이 한국이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없이는 미국의 아시아 전략이 무너집니다. 한국에서 철수하면 일본으로 후퇴해야 합니다. 중국에게 황해와 동중국해를 내주는 거죠. 대만도 위험해집니다. 필리핀도 흔들립니다. 인도태평양 전체가 중국 영향권에 들어가는 겁니다. 보고서 결론이 명확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 한국은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전략 자산이다. 저는 지도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지도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왜 강한지, 한국이 왜 중요한지, 한국이 왜 독립적일 수 있는지, 지정학적 운명이었습니다. 네 강대국에 둘러싸였기 때문에 한국은 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강해져야 했으니까요. 중국이 압박하면 미국과 협력했습니다. 일본이 위협하면 독자 기술을 개발했죠. 러시아가 움직이면 방어력을 키웠습니다. 북한은 언제나 도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생존이 한국을 강하게 만든 겁니다. 저는 네 번째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국방부 산하전략연구소였습니다. 한국 국방력 평가 2025 한국군 전력 분석이었습니다. 병력 55만, 예비군 310만,
전투기 410대, 전차 2600대, 군함 160척, 잠수함 18척. 숫자만 보면 중간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질이 달랐습니다. K2 전차 세계 최강급, F-35 스텔스기 60대 보유, 이지스함 6척 운용, 그리고 독자 무기 개발 능력, KF-21 전투기 자체 개발, 천공 미사일 자체 기술, 잠수함 자체 건조. 한국은 무기를 수입하지 않았습니다. 만들어서 수출했죠. 보고서가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동북아에서 독자 작전 수행 능력을 갖췄다. 미군 지원 없이도 자국 방어가 가능하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역사, 지정학, 기술, 군사력 전부 연결됐죠. 한국은 최빈국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IMF 위기가 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나섰습니다. 강대국에 둘러싸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한국을 강하게 만들었죠.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 기술이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무기가 세계로 수출됐죠.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필연이었습니다. 한국은 생존을 위해 강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강해진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보고서를 손에 들었습니다. 제가 석 달 동안 작성한 종합보고서였죠. 제목을 적었습니다. 한국의 부상 21세기 절대 강국의 탄생. 첫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성공 모델이다. 이어서 적었습니다.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64년 만에 4사 합산배 성장. 이는 기적이 아니라 국민의 의지와 전략의 결과다. 다음 단락을 작성했습니다. IMF 위기 극복은 한국 국민의 저력을 보여줬다. 350만 명이 금을 모아 나라를 구했다. 이런 국민을 가진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 계속 적었습니다. 지정학적 위치가 한국을 강하게 만들었다.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국은 생존을 위해 기술을 개발하고 경제를 키웠다. 압박이 성장의 원동력이 됐다. 그리고 결론을 썼습니다. 한국은 21세기 절대 강국이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로 경제를 장악했다. K방산으로 군사적 독립을 이뤘다.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전략적 가치는 절대적이다.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운명이었다. 한국은 21세기 방식으로 강대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인정하고 있었죠. 저는 20년간 미국 국방부에서 일했습니다. 미국이 영원한 1등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세계가 바뀌었습니다. 1등의 정의가 달라졌습니다. 군사력이 아니라 기술력, 무기가 아니라 반도체, 군인이 아니라 엔지니어. 한국이 새로운 기준에서 1등이었습니다. 진짜 게임 체인저는 한국이라는 걸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위협하지 않지만 필수적으로 한국이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성공 모델입니다. 그리고 21세기는 한국의 시대입니다. 한국의 기술 독립 선언, 그리고 세계를 뒤흔든 9월 한 달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인스의 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이랑 우인스 다음에도 함께 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우인스 우리들의 이야기 작은 꿈도 커지는 이 순간 웃으며 함께 나가요 모두의 마음이 크게 울려요. 당신만의 감동 이야기가 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순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